다 뭐예요? 아들이 새벽녘부터 집에 찾아와서는 저를 깨우더니 날벼락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가출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동자에 지진이 생긴 것 같았는데 황량하기도 하고 이 말이 뭔가 싶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었지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집을 나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얘가 미쳤나 지금? 니들 지금 나 골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짐도 하나도 없고 아이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괘씸한 며느리의 흉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경찰에 신고는 했냐? 나 원참 나갈 거면 집만 나가지 왜 애를 데리고 나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를 데리고 바랑하듯이 나갔다니 이제는 막 나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역시 경을 칠 노릇의 상황에 닥치고 제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래요? 네? 우리 이제 어른이고 결혼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를 왜 아버지 소유처럼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알아서 키우는 거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우리 와이프 겨우 설득해서 살고 있는데. 뭐? 설득해서 살고 있다고?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극성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요. 유난 떨면서 성공시킬 생각도 없고요. 근데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부터 뭐든 과하게 간섭하셨잖아요. 애가 영재원에 가서 영어 배우고 과학 배우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한테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세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 손자 내가 교육시켜주겠다는데 니들한테 허락까지 받으란 말이냐? 저는 아들의 말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어서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내가 일부 해줬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해주는 거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끌려다니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됐고 니들 이번 참에 이혼해라. 안 되겠다. 어차피 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에 가게 되어 있어. 그니까 애만 데려와라. 이혼해주면 위자료 두둑히 챙겨준다고 하고. 알았냐?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최후의 수단을 말하는 것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때 아들의 눈빛이 돌변하더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혼이요? 왜 내 이혼도 아버지가 결정하는데요? 참네. 우리가 아버지가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해야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아버지 마음대로 해요? 정말 참담하네요. 아버지는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으세요. 어릴 때부터 뭐든 마음대로 하시고 다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셨죠.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잘못이죠. 저도 아이랑 와이프 따라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셨어요?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상태에서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가 평생 아들한테 권위적이었고 내 맘대로 했다니요. 아마도 그게 평생 아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제 심장을 찌르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아들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자기들을 찾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군요. 이제 이 애비는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굶으면서 아들이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지내며 내가 무엇이 문제인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죠. 진정으로요. 처음 한두 달은 견딜만 했는데 이후 3달이 지나가자 슬슬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길 반복했지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만 역시나 아들은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았고 이러다 영영 내 곁에서 떠난다고 할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연락이 거의 안 되니 답답해져만 갔죠. 그러다 한 7달쯤 지났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설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손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멀쩡하게 잘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의뢰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을 시켜야지 싶은 마음만 들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싶었습니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설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뒷골이 당겨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수도권 한복판도 아닌 제주도의 어느 중산간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뭐 제주도요? 아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게요.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야말로 산하고 바다만 있고 찾아보니까 학교 가려면 차 타고 30분은 가야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아이에 대해서 잘 지내고 있냐고 알아봐 달래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 아들 네분께서 손주 유치원도 안 보내고 들판으로 뛰어놀게 하는 것 같던데. 뭐?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놈들이 미쳤나? 공부를 안 시켜? 나 보란듯이 반항하는 거야? 나 원참 사진 같은 거라도 찍었으면 보여주쇼.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게. 저는 흥분해서 사설업체 직원에게 사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사진 보고 저는 정말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오두막인가? 여기가 집이란 말이야? 그러게요. 저희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흙집이라나 뭐라나 누가 지어놓다가 망 걸 아들 네분이 들어가서 보수하면서 공짜로 지내고 계시대요. 얘들이 진짜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야? 아니 흙집이라고 하면 혹시 전기도 안 들어오나? 저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사설업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더군요. 요즘 세상에 전기 안 들어오는 집이 어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집만 흙집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일부러 저런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더라고요. 사설업체 직원은 저를 가여운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들을 다 데려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사설업체에서 건네준 주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후 아내에게 아까 본 그 사진을 보여주었지요. 그러자 아내는 믿지 못하는 듯 그 사진을 보더니 이내 가슴에 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진짜 여기서 지낸다고? 어머머,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야?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네. 그만 울어. 주말에 당장 내려가서 데려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우는 아내를 달래주려고 애썼지만 아내는 저를 째려보더니 고스란히 제 원망을 하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아들 이제 어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 왜 당신이 나서서 왈가왈부를 해? 당신이 손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이건 집착이야, 사랑이 아니라. 이젠 나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신경을 끄겠다면서 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살게 두라고. 이렇게 제주도로 내쫓아야지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내일 당장 내려가서 잘못했다고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사과해.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나를 째려보면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된 걸 제 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저 우리 손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때로는 의도된 거와는 달리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어지는 맘에 저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잔을 마시며 내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며느리와 아들도 야속했고 모든 걸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아내한테도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다들 그런다기에 나도 교육 열풍에 동참한 것뿐인데 왜 날 이렇게 모는지 쓸쓸하더라고요. 어려울 것 없이 살던 아들이 그런 후진 곳에서 살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다니. 의도는 좋았으나 삐끗해 버리니 결국은 아내의 말대로 모든 게 제 탓 같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해서 저는 바로 다음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아내는 비행기에 타면서도 나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한 감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주소를 주니 깜짝 놀라더군요. 거기가 뭐 곶자왈이라나 뭐라나요. 곶자왈은 제주말로 원시적인 숲을 말한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는 주소를 혹시 잘못 적은 거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제주 사람들도 잘 들어가 살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더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요?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진짜 그냥 숲이었습니다. 여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없는 것 같은데 내리실 건가요? 내가 웬만해서는 피곤하게 사람들한테 이거저거 안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 택시기사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저한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명상하려고 왔어요. 저 안쪽에 건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주세요. 저는 아내와 정말로 건물이라고도 없는 숲에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내리면서도 걱정을 한 바가지 쏟아냈지요.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해서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손을 잡고 둘이서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흙냄새가 났고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해서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엉켜서 자라고 있었고 돌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더이다. 그렇게 몇 분이나 걸었을까요? 사설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에서 봤던 다 쓰러져가는 흙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드디어 찾았다고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금방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다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집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손자와 아들, 며느리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크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집을 둘러보면서 큰 목소리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은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서 안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슬업체 직원한테 속은 건 아니겠지 싶을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저와 아내는 집 앞에 놓여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제발 누구라도 나타나 주길 바랬죠. 그러기를 몇 시간째 숲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보다 더 빠르게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덩달아 몸도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미처 비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옆에 앉아서 아들 내외와 손자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지만 그날 저희는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진 지 얼마나 됐을까 아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된 거 아니겠지? 우리 애들 여기 사는 거 맞아? 당신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생각해봐 당신. 우리 손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파서 병원 신세 많이 졌잖아. 그때 당신이 우리 손자 붙잡고 제발 몸만 건강해다오 하면서 빌었잖아. 우리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기만 하면 돼. 무슨 영재원이고 국제학교야. 그치? 당신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자는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파서 병원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제가 참 많이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손자들이 중학교에 갔네, 고등학교에 갔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유치원생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저는 아이한테 교육을 강요한 걸까요? 도대체 아들, 며느리, 손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사설업체에 의뢰한 걸 눈치채서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린 걸까요? 이러다가 진짜 내 곁을 영영 떠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내와 붙잡고 울었습니다. 숲속은 이미 어둠이 짙어진 상태였지요. 핸드폰 플래시에 의존하고 있다가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큰 도로가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우리 뒤에서 할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순간 저희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내외와 손자 녀석이었습니다. 손자는 어느새 키가 부쩍 커 있었지요. 저는 제게 안겨드는 손자를 붙들고 아내와 함께 펑펑 눈물을 쏟으며 한참 울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숲이 떠나갈 정도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일단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갖고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저는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난 니들이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면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군요. 여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기다리시느라 허기지셨겠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껴안고 한참 더 울었습니다. 나는 니들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하나도 필요 없다. 미안하구나 얘들아.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저는 울면서 며느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말씀도 안 드리고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저희도 여기 와서 반성 많이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를 그 흙 집안으로 안내했는데 비록 겉 자태는 꺼림칙했지만 그 안은 아늑하더군요. 마치 황토 사우나에서 본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었고 가구도 별다른 게 없었지만 방 안 가득 아이가 그린 그림이 붙여져 있고 화목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 손자는 더없이 건강해져 있었고 계속 장난을 치면서 밝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제야 모든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손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까지 단단히 채비해서 주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반기더군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희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우리 아이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도 부모인지라 많이 사랑해요. 이제 우리 아이 실컷 흙만지게 놀게 했으니 원하는 유치원도 보낼 거예요. 집에서 저랑 홈스쿨링 하면서 공부도 많이 배웠으니까 유치원 가서도 잘할 거예요. 이 집도 걱정되시겠지만 이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선택한 보금자리예요. 우리 애가 도시에서 살면서 아토피다 온갖 피부병이 심했거든요. 여기 와서 지낸 지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싹 다 사라졌어요. 벌레가 많고 가끔 뱀도 보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여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제 손을 부여잡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우리 손자에게 이 집만큼 필요한 건 없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웠지요. 저와 손자는 늘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어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고 있었지요. 손자는 유치원을 졸업 후 학교를 가질 않았어요. 잔소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저는 이제 손자 문제의 전적으로 아들 내외한테 맡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손자는 제주도에서 명품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명품이니 며느리가 하는 교육도 명품 교육이라고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서도 며느리를 믿지 않으면 제가 힘들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제주의 외딴 곳에서 한 7, 8년쯤 보냈을 때 손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주에 서울 가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는 손자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같은 데라도 가는 건가 싶어서 더 반기게 되더군요. 근데 손자에게서 나온 얘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 웹툰 작가가 돼서 정식으로 연재하게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손자는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다면서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뭐? 요즘은 그것도 어렵다던데 중학생인 네가 그걸 해낸 거냐? 축하한다. 우리 손자가 제주도에서 그림만 그리더니 결국 이렇게 일을 내는구나. 저는 손자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까지 커졌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새 세상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능력만 있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성공하기 마련인 것 같아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우리 때의 학벌 위주의 세대는 물러가고 능력 위주의 삶이 찾아오는 것 같달까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손자와 셋이서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울에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데
아들 내외는 따라오지도 않았더군요. 저 같았으면 보따리 싸들고 따라다녔을 텐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손자는 독립적으로 잘 컸고 그 누구보다 밝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웹툰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 진로가 확실하고 꿈도 확실한 건실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어가고 있지요. 저는 요즘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가 그린 웹툰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뭐 행복이 별건가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 성공한 시대는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사자 직업 아니더라도 대우받고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대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자 아직 어리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렵니다.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손자 손녀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나이 되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손자 녀석 결혼하는 거 보고 가는 게 꿈이 되었는데 너무 큰 꿈일까요?